케빈 허씨는 양적 완화를 싫어한대요.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밑에 연방주택금융청을 통해 가지고 페니 메이하고 프레디 맥이 있거든요. 걔네 둘한테 MBS 2천억 달러 사게 할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모기지 채권 매입. 예, 그것도 양적 완화잖아요. 근데 케빈 허씨가 그거 반대할까요? 반대하지 않을까요? 관심 없어요. 왜냐면 그건 재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연준 네 롤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네가 왜 그런 힘을 갖는데. 그래서 다시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종 대부자로서의 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냐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었던 그 양적 완화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거대한 대차 대조표를 쌓아놓은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원래 캐비넷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캐비넷은 트럼프가 너무 친해요. 돈 풀겠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끌려올라올 수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의 성장률이 나빴나요? 23년, 24년 좋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바이든 쫓겨났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물가죠. 때문이요.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물가 걱정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 케빈 허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매파. 매파. 근데 실은 내 말을 들어줘. 그러면 이상한 기대 안 만들어 놓고 의중대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네. 단기 금리가 내려오겠죠. 기준금리 인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양적 긴축으로 더 줄인다.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 그러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뛰겠죠. 장단기 금리차 확대. 확대되겠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직까지 케빈 허씨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과거의 행보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그 케빈 허씨가 정말 진성 매파냐 아니면 그는 약간 비둘기파로 변했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좀 어떤 인물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2004년부터 마켓 봤는데요. 네네. 2006년에 케빈 허씨가 2006년부터 11년까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년, 7년, 8년에는요. 케빈 허씨를 이게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워낙 버냉키가 세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2006년, 7년, 8년은요.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네.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여서 케빈 허씨가 그 말한다고 해도 에브리바디가 그 얘기했기 때문에 매파였기 때문에 그쵸. 티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케빈 허씨가 티가 나기 시작한 게 2010년도, 11년도 이때 이제 버냉키하고 한번 붙게 되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차 양적 완화 때 붙게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 무너진 다음에 살짝 회복하려고 하니까 네. 케빈 허씨 등장해서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러면서 금리 올리라고 네. 빨리 올리라고 그리고 2차 양적 완화에서 달러 푼다니까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케빈 허씨하고 호니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반발을 꽤 세게 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신참이었던 파월이 있습니다. 아, 그때 파월도 파월도 약간- 그때 약간 반대를 했었어. 약간 매파였어요. 아. 근데 파월은 어쨌든 뭐 대놓고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레이. 네. 그레이인데 약간 매파에 가까운 그레이고 이제 워시는 좀 많이 세게 반발했었죠. 근데 애니웨이 이제 워시는 이제 떠났죠. 워시는 이제 그때 떠나면서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냐면 아 이 사람 매파다. 네. 그래서 저도 기억 속에 그 사람 매파라고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케빈 허씨 들어오니까 매파가 왜 들어왔냐? 네. 트럼프는 금리 내릴 사람을 데려온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 매파가 왔다. 그 이 사람은 이제 양적 완화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버냉키하고도 양적 완화 갖고 싸운 거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큰일 났다. 이 사람 이제 매파니까 이제 시장이 무너져야지. 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저도 느끼는 거지만 옛날에 그 사람이 그랬다고 지금도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연준 이사로 재직할 때하고 연준 의장으로 재직할 때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 자체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임스 블라드라고 혹시 요즘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블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매파의 거두라고 다들 이 사람 말만 봤거든요. 22년도에 미국이 막 금리 올릴 때. 네. 근데 이 블라드는 제 기억에는 2015년, 16년, 17년에는요 왕비둘기였어요. 저 원래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는데. 그분만 등장하면 그분은 금리를 제로로 만들려고 막 얘기해가지고 다 이랬거든요. 금리 올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저분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근데 22년도엔 그런 매파가 없어요. 네. 와 혼자서 막 금리 막 7번, 8번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런 사람 다 있다고 매파라고 변신했잖아요. 네. 그렇죠? 카시칼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 네. 저 대머리 있잖아요. 네.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기 15년, 16년, 17년은 그렇게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그분 오면 또 비둘기 떴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오늘 무슨 연준 의원 누가 카시칼이가 연설한다 이러면 야 이분이 그래도 좀 도와주겠네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분도 매파예요. 맞습니다. 네. 이거 큰일 난다고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고 이 난리를 부려요. 작년에 미셸 보우먼이라는 분은 매파였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 금리 인하한다 이거 밤대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제 50bp 인하한다니까 안 된다고 막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분 비둘기던데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약간 성향들이 바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 스콧 베센트라고 아시죠? 네. 재무장관. 그 미국 재무장관은 취임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옐런 재무장관이었어요. 전 재무장관이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생각을 해봐라. 장기채를 왜 자꾸 단기채를 왜 자꾸 발행하냐. 장기채를 발행해야 우리 재무구조가 탄탄해지지 않냐. 만기가 막 돌아오잖아요. 단기채는. 네. 그래서 장기채를 발행해야지. 지금 나쁜 사람들 단기채 발행해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요즘은 본인이 단기채 엄청 발행하잖아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성향은? 우리 뭐 저기 그 비난 안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작년에 호주 중앙은행은 3번 금리 인하했거든요. 그럼 비둘기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금리 인상했어요. 인상했죠. 변심인가요? 배신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은 옛날에 매파니까 매파 본색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좀 시장이 뭐랄까요? 너무 좀 과했다. 좀 과하게 과하지 않나? 반응했나? 뭐 네.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예. 그래도 예전에 캐비너 씨가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매파 본색이 조금 더 진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양적 완화 같은 거 반대했잖아요. 아까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차 양적 완화 반대했다고. 네. 양적 완화 반대한 거는 맞거든요. 그럼 양적 완화 반대하면 매파냐? 한번 그 생각부터 한번 잠깐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그거잖아요.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반대하고 양적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비너 씨는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저렇게 크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파한 거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좀 다르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이 사고 방식과 세계는 조금 범인의 레벨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연준의 독립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물어봐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우리는 어떤 의도를 물어보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 거죠? 왜 자꾸 연준 괴롭히냐고. 그렇죠. 이렇게 건드리냐. 왜 자꾸 소환장 보내고 공사한다고 가가지고 난리 부리고 그럼 되겠냐. 공사장 깡패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연준 독립성 너 재무부가 자꾸 연준 괴롭히면 되는 거야? 네. 이 뉘앙스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응? 뭐야? 근데 딱 하는 얘기가 연준이 정말 문제가 많대요. 독립적이지가 않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너네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연준이 문제래요. 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24년 11월 5일 날 선거 있었잖아요. 대선. 직전에 50bp 금리 그쵸. 인하했어요. 그거 가지고서 트럼프가 엄청 비난했었잖아요. 후보자 시절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 아니냐. 연준이 지금 이게 정립적인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뜨아하잖아요. 이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연준이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대요.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을 갖고 있을 때 연준이 독립성이라는 그 얘기 안에 숨어가지고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파월 의장이 만약에 직장인이었어. 네. 어떤 시중은행에 네. 어떤 직장인 은행장. 은행 뭐 이런 거였어. 그래서 이제 그 롤이 있었어. 물가를 잡는 롤만 줬어. 잘해야 돼 이랬는데 망가뜨렸어. 네. 그래서 물가가 엄청 뛰었어요. 9%까지 뛰었어요. 네.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야 되지 않나요? 물러나야죠. 일반적인 주식회사라면 아닌가요? 물러나야 물러나야죠. 되죠. 예. 근데 물러나려는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독립성을. 안 되죠. 그러면 독립성이라는 얘기가 네. 어떤 성역을 만들고 네.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면피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 너 왜 금리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물가 독립성 이러면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연준은 그래서 이제 책임 있는 연준이 되려면 그 독립성이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연준의 독립성 말씀드리면서 연준의 힘이 많이 강화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걸 한번 플로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케비너 씨는 1차 양적 완화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2차 양적 완화는 반대했거든요. 네. 1차와 2차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뭐 볼게요. 네. 1차 양적 완화는요. 2009년도 2월 달에 발표가 돼요.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왜 나왔냐면 연준의 목표 중에 최종 대부자라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다 망가져가지고 이 흑자를 내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망하는. 그럴 때 마지막에 아무도 돈 안 빌려줄 때 혼자 나서서 돈 빌려줄 그게 최종 대부자예요. 네. 네. 마지막 골키퍼예요. 그래서 수비수가 없으면 골키퍼라도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최종 대부자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2월, 3월에 있었던 1차 양적 완화는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해야죠. 연준의 역할이니까. 그건 연준의 롤이거든요. 근데 2차 양적 완화는요. 2010년도 11월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금융 시스템의 균열 얘기가 없었어요. 그 전혀 문제 당시 없었어요. 때는 그때부터 약간 유럽 재정 위기도 영향 주지 않았을까요? 유럽 재정 위기는 2010년도 5월 달에 있었고요. 5월에서 7월 사이에 흔들어 놓은 다음에 네. 그때 잠깐 S&P라는 게 들어오면서 네. 잠깐 소강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2011년도 8월부터 다시 한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도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괜찮아졌었어요. 그때 분위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미국은 금융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더블 DB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맞죠. 뭐냐면 9년도에 무너졌다가 10년도에 살아나는 듯 하는데 한 번 더 무너진다. 그래서 더블 딥으로 경기가 다시 한번 재침체가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때 이제 버냉키 의장이 나선 거죠. 2차 양적 완화하는 겁니다. 그럼 2차 양적 완화는요. 금융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서 최종 대부자가 나선 게 아니에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푼 거예요. 1차하고 2차가 다르죠. 성격이 다르네요. 다르죠. 전혀 달라요. 3차는 더 심해요. 이건 진짜 멀쩡할 때 했거든요. 그거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강하게 만드는 롤이 연준한테 있느냐? 그거는 아니거든. 그럼 연준이 내가 그러면 경기를 끌어올릴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정치인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연준의 어떤 능력을 되게 과신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무부가 하는 역할인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쌓아요. 대차대조표에 국채를 쌓아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이제 이거 좀 팔까? 네. QT 할까? 그러면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 되게 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에 주는 충격도 클 거고 그러면 이 양적 완화로 대차대조표를 쌓아놓은 이 거대한 대차대조표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연준에 대한 비판이 그런 쪽에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힘을 갖는 거죠.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케빈 허씨는 양적 완화를 싫어한대요.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밑에 연방주택금융청을 통해 가지고 페니메이하고 프레디 맥이 있거든요. 네네. 걔네 둘한테 MBS 2천억 달러 사게 할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모기지 채권 매입지 예. 이거요. 그것도 양적 완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케빈 허씨가 그거 반대할까요?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 안 할 것 같은데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재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연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건 연준 네 롤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네가 왜 그런 힘을 갖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네가 경기를 흔들어 버리고 정치에 네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연준이 정치에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준은 독립적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베센트는 연준이 독립성이 문제가 크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물어봤잖아요. 베센트한테 너 왜 자꾸 연준 연준과 괴롭혀 이거잖아요. 연준은 피해자고 얘는 가해자잖아요. 근데 베센트는 그게 아닌 거죠. 연준이 지금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양적 완화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경기 침체인데 그 저희 금융 시스템의 네. 붕괴를 막기 위한 최종 대부자로서의 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냐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었던 네. 그 양적 완화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거대한 대차대조표를 쌓아놓은 거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이제 바로 얘기죠. 그래서 대차대표를 줄이려는 게 이거구나.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대차대표를 줄이는 이유가 QT라는 게 너무 많았던 걸 줄였잖아요. 근데 줄이던 걸 멈췄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RMP라고 해서 조금씩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약간 뭐 소규모 양적 그렇죠. 완화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유사 양적 완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준 양적 완화 뭐 그렇게 하는데 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RMP를 해가지고 다시 국채를 조금씩 사들이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계속 줄이다 보니까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모자라요. 네. 계속 줄이다 보니까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이 규제가 2중 3중으로 있어가지고 자본을 많이 쌓아놔야 된대요. 미국의 은행들이 자본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자본도 많이 쌓고 유동성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계속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모자라질 수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 그럼 딱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단기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막 생겨나요. 10월 말에도 좀 심했었잖아요. 그렇죠. 까지도. 그럼 이거 망가지면 어때요? 큰일 나잖아요. 그럼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RMP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케빈 씨는 RMP를 반대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QE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네. 이건 지금 RMP는 경기 침체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커버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성격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영구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럼 RMP 끝났어요. 그럼 야 이제부터 줄여야지. 줄였는데 또 발작나면 못하죠. 19년도 9월처럼 레포 시장 발작나면 못하죠. 예, 그래서 뭐 죽든 말든 다 필요 없고 대차대표 줄여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막무가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도 외신에서 본 것 중에 좀 흥미롭게 본 게 저 2010년도 11월에는 오바마 정권이었죠. 네네. 지금은 공화당. 그렇죠. 예, 저희 그런 것들도 영향 주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까지 분석해 본 적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얘기들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케빈 허시가 양적 완화를 반대하냐, 양적 완화를 싫어하냐. 그러니까 어떤 양적 완화냐 여기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두 번째는 연준의 양적 완화를 싫어하지. 다른 쪽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개입하지 않는다. 예,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케빈 허시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던 오해들은 조금씩 풀리고 그러게요. 있는 것 네. 같은데. 연준의 역할에 충실할 사람을 네. 지명을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연준이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죠. 네. 예. 이제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 사람을 지목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번 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원래 캐비넷 시즌 된다고 했잖아요. 네. 캐비넷 시즌 트럼프가 너무 친해요. 그럼 되는 순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일까요? 금리 인하. 톤 풀겠네. 그렇죠. 톤 풀겠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끌려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잘 돌아보시면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의 성장률이 나빴나요? 아, 좋았죠. 23년, 24년 좋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바이든 쫓겨났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물가죠. 물가죠.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물가 걱정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만약에 캐비넷이 잘못됐다가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뛰면 오 이건 좀 그러지 않아요? 네. 이 느낌이죠. 그래서 캐비넷이 그래서 너무 친해서 탈락한 케이스죠. 그렇죠. 시장에서 잘못된 기대를 가질까봐. 네. 그럼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링 라이더라는 사람이 이제 부각됐죠. 부각됐잖아요. 예. 블랙록 그렇죠. 채권 CIO인가? 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예전에 저기 헤일리한테 지원한 게 그 뭐죠? 그 찬조금 냈다가 그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힘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케빈 허시는 어떻게 보면은 딱 맞는 게 사람들이 케빈 허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매파. 매파. 근데 실은 내 말을 들어줘. 네. 그러면 이상한 기대 안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의중대로 연준의 그러니까 활동- 만약에 추후에 연준 의장이 돼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인하하는 거지. 뭐 트럼프 정권의 뭐 권력의 신여가 돼서 인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렇게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케빈 허시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추가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세요? 케빈 허시는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차대조표는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네. 단기 금리가 내려오겠죠. 기준금리 인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양적 긴축으로 더 줄인다. 대차대조표를 줄인다. 그러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뛰겠죠. 장단기 금리차 확대. 확대되겠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게 원래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앙은행 시중의 유동성은요. 네. 중앙은행이 일정의 본원 통화를 공급하면 이거를 시중은행들이 대출이라는 형태로 뿜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사실은 유동성을 만드는 시중은행의 대출이 핵심이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금융위기 때는 이 은행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뿌려봤자 이게 대출로 펌프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임하는 걸로 푼 거거든요. 그게 양적 완화였던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무리수를 두지 말고. 그럼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중앙은행은 대차대조표를 줄이지만 그게 시중의 유동성을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게 그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의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요. 중앙은행이 줄여도 시중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유동성이 그냥 현상 유지. 그렇죠. 현상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1000 곱하기 1이었는데 중앙은행이 900으로 줄였는데 이게 2가 되면 네. 1000 곱하기 1은 1000이지만 네. 900 곱하기 2는 1800이잖아요. 달라지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시중은행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시중은행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첫 번째는 마진을 확보해줘야 돼요. 네.
미국의 시중은행은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줘요. 장단기 금리차 확대가 딱 그건가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럼 단기 금리 내리면서 QT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마진이 확보가 되죠. 야 그러면은 지금 막 대출 나가야 되잖아. 규제가 있어요. 은행들의 규제가 아직 강해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작년 12월 달에 내년에 우리 강한 규제 완화를 보게 될 거라고. 그럼 만약에 은행 규제 뭘 완화해 줄지 모르지만 네. 은행들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잖아요. 은행들이 자본 규제를 완화해 주잖아요. 네. 그럼 굳이 대체대조표를 이만큼씩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이만큼씩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규제가 완화되면 그럼 줄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줄인 돈이 이제 시중에 풀리는 효과를 그렇죠. 낳게 되고요. 그러면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 연준의 대체대조표를 줄여도 돼요. 충격 없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자마자 막 줄인다? 그럼 거대한 충격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만 기사 한번 보시죠. 네. 많이 가져왔는데 요것밖에 못 보네요. 잠깐 보시죠. 스콧 베센트는요. 뭐라고 했냐면 케빈 워시 체제에 돌입해도요. 대차 대조표 조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봤대요.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풍부한 체제 정책으로 이동했고 이는 더 큰 대차 대조표를 필요로 한대요. 지금은 지급 준비금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큰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빠르게 하지는 못한다. 왜? 발작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도 아마 한 발 물러서서 최소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 느낌 오시죠? 네네네. 밑에 보시면 마이런이 있죠. 스티브 마이런. 연준의 대체대조표를 축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 큐티 오래 볼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힘 오래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그럼 이 양반들은 죄송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가 됐을 때 양적 지금 대체대표를 언제 줄일 수 있다? 은행의 은행의-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됐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중은행들이 역할을 그거는 할 때. 재무부의 역할이에요. 지금 이제 규제 완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 관련된 얘기가 여기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있는 대로 가져와 가지고 저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 재무부 금융 규제 완화 강력히 추진. 네.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경제 성장 촉발 목적. 네. 미국의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발하려는 의도에서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가 얘기하는데요. 트럼프 경제 참모들이 금융 규제 완화를 감세 정책과 해외 투자 유치에 이은 경제 성장의 축으로 강조하고 있다. 감세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3,500억 달러 그렇죠. 가져오잖아요. 이런 거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규제 완화가 되고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은행들은 대출로 유동성을 펌프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그렇게 많은 대체대조표를 갖고 독립성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케빈 워시와 마이런과 저기 케빈 해식과 베센트의 코멘트들을 이렇게 섞어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정상화를 위해서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택한 것이다. 케빈 워시는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러면 파월 이후에 연준이 트럼프가 기대하는 만큼의 돈을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유동성을 풀었을 때 네. 자산 가격에 앙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내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빈 워시를 그러니까 뭐냐면 장고 끝에 케빈 워시가 나온 이유도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새로 연준 의장 빨리 임명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빨리 임명할 거라고. 근데 지금 1월 말에야 임명했잖아요. 네. 그것도 장고 끝에.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독립성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인플레이션 자극할까 봐 그게 무서웠던 거거든요. 그 두려움은 계속 존재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눈여겨보는 게 인플레이션, 유가, 국제 유가하고요. 두 번째는 금속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이 요즘 되게 세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저 CRB라는 지수를 봐요. 오랜만에 정말 옛날에 보고 안 봤거든요. 가격 지수 예예예. 잘 안 보셨잖아요 한동안. 원래 잘 안 봤죠. 옛날에 좀 봤다가 요즘 그런 거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마구잡이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케빈 워시가 들어왔는데도 금리 인하를 뭐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케빈 워시가 들어왔음에도 시장에서는 아직 드라마틱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뷰 CME로 보면은 뷰는 그냥 거의 그대로 예. 유지되더라고요. 연말이나 네네. 연초나 지금이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2차례 정도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인하 쪽에다 무게를 두는 거는 맞는데요. 네. 일각에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트럼프의 참모가 왔으니까 트럼프 1.5까지 내려야 된다고 얘기한다면서요. 그거는 좀 과하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말씀을 꼭 전하고 가야겠다 하는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단장님? 아 뭐 저기 거의 다 이제 하셨죠? 거의 다 말씀을 네, 네. 드렸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 외환 시장도 그렇고 이 통화 정책도 그렇고 아마 올해 2, 3분기를 거치면서 아마 좀 이렇게 변화가 좀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도 네. 물론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 기업들의 실적 되게 중요하지만 네. 매크로도 함께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조언드립니다.